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르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우선 최재형과 윤석열, 윤석열과 최재형, 이제 둘이 다 이번 대선판에 등판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야권 분열인가 혹은 초대박 흥행인가, 오늘 그것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음번 대통령이 참 운명적인 그런 시점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 대통령 자신이 운명적 존재가 저절로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운명적 존재가 되려면 자기가 처한 상황의 운명성을 깨닫고 그 운명성을 오롯이 감당을 할 때 비로소 운명적 존재가 됩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운명적이에요. 저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세상이 뒤집힙니다. 미국은 2번 바뀝니다. 한미 관계가 세 개의 계절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계절은 행정부와 의회를 바이든 진영, 다시 말해서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워크레프트, 즉 글로벌리스트 깨조아좀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내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 글로벌리스트 깨조좀 진영이 박살납니다. 그러면 새로 의회와 이런 게 구성되는 게 언제냐? 2023년 1월입니다. 이때 행정부는 바이든, 의회는 공화 신주류가 장악을 하고 주지사들도 줄줄이 그런 칼라, MTR,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칼라, 또 각 주의 선출직들, 또 카운티의 선출직들 전부 그 칼라로 일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그리고 나서 2024년 11월에 대선이 있죠. 저는 그때도 공화 신주류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025년 1월부터 들어오는 신정부는 완전히 행정부와 의회를 동시에 장악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미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3부를 100%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밀어붙이게 됩니다. 대법원은 좀 다르지만 의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게 언제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미국에서. 상하원 양쪽하고 행정부. 의외로 2016년 미국 선거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트럼프가 이겼고요. 그때 상하원을 전부 공화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결에 장악한 거고요. 공화당도 그 안에 신주류로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늬만 공화당도 줄줄이 있고 또 네오콘도 줄줄이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힘을 못 썼죠, 트럼프가 의외로. 자, 그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날 첫 번째 변화. 미국이 계속해서 계절이 바뀝니다. 이렇게 지금 계절, 그 다음번 계절, 또 그 다음번 계절, 이 세 개의 계절을 하나의 대통령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중 전쟁은 상상하기 힘든 수위로 치달을 겁니다. 코로나, 그 다음에 둘 사이의 무역 긴장, 그 다음에 중국의 미국 경제에 대한 침탈에 대한 미국의 저항. 바이든 정부 때는 이게 덜해요. 숨어 있을 거예요. 바이든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선거 때까지는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서 치명적 조치를 안 취하려고 요리조리 지금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원이 다 장악된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중국을 심하게 압박하는 그러한 조치를 상하원 양쪽에서 법률로 들이밀었는데 바이든이 그거를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바이든 혼자가 아니라 민주당 진영 전체가 더 폭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 군사에서 미중 전쟁이 위험 수위로 치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인권, 즉 홍콩이나 신강 위구르, 티벳을 둘러싼 중국 인권 문제 엄청나게 불거져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 당장 불거져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당장은
상하 양원을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를 바이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중간선거까지는 이게 숨을 죽이게 됩니다. 미중 전쟁이. 그러나 내년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동시에 장악하는 상황이 오면 어마무시하게 그동안 억눌려 있던 반중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뭐냐? 중국은 2022년 초부터 극심한 동요를 겪게 될 겁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범털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내년 초가 되면 이게 글로벌리스트 깨자점 진영, 즉 글로벌리스트 깨자점 진영, 다시 말해서 글로벌리스트 스왑프 워크레프트 GSL 복합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게 거의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머리 끝나고 각 선거구별로 민주와 공화 사이에 우열이 이렇게 구별되게 시작하거든요. 정확하게. 지금은 예측들이에요. 지금은 예측들인데 저도 예측입니다. 지금은. 내년 한 6, 7월이 되면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돼서 미국의 상하원이 전부 MTR,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로 장악이 됐을 때 중국은 죽는 자리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불과 내년 이제 초여름 기준 자기들이 불과 6, 7개월 후에 죽는 자리에 놓인다라고 판단했을 때 중국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중국몽의 파산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중국 내부가 굉장히 심각한 동요를 겪게 됩니다. 또한 짐작컨대 늦어도 2025년경에 북한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섭니다. 북한이 이제 갈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케이스와는 해방되고 임시행정기구 Transitional Administration이라 그러죠. 아마도 유엔 사령부 산하에서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쳐서 몇 년 있다가 자유조선의 길로 가는, 그래서 남북 간의 자유민주주의 코리아 국가연합, 연방이 아니라 국가연합입니다. 연합이 탄생하는 뭐 그런 코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김일성 혈통이 제거되고 완벽한 중국 식민지 속국이 된 상태에서 만성적인 정치 불안이 진행되죠. 이 대한민국이 없으면 김일성 혈통이 제거되고 완벽한 중국 식민지 속국이 된 상태에서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개혁 개방의 분위기가 돌면 북한 주민의 눈높이는 바로 대한민국에 맞춰집니다. 따라서 중국 그 험한 애들이 들어와서 북한을 쪼물락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광범위한 저항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신강 저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강 저항은 그 넓은 땅에 위구르인이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지금. 티베트 그 넓은 땅에 티베트인이 600만 명이 안 됩니다. 북한은 다릅니다. 밀집되어 있는 2천만 명이 있고 남쪽에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거기서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요. 중국이 만약에 저기를 완벽한 자기 식민지 속국으로 만들겠다고 욕심내다가는 중국의 무덤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기가. 그래서 이게 둘 중에 어느 길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글로벌리스트 깨자점 진영이 과연 김영철이나 이런 집단이 이 탈김, 그러니까 김일성 일가를 사실상 제거하고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그 글로벌리스트 깨자점 진영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저는 약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힐러리가 분명히 말했듯이 그쪽 진영의 기본 관점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는 관점입니다. 현상 유지 관점입니다. 북한을 중국의 나아바리로 남겨두는 관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2013년 골드만삭스 앞에서 했던 비공개 강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서 지나치게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같은 사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그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골드만삭스 연설에서 2013년 봄에. 자, 그러면 이런 관점을 바이든 쪽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바이든도 여전히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북쪽에서 어떤 김영철이나 이런 그 북쪽의 실세들이 우리 탈김할 거야, 우리 김일성 일가 제거시킬 거야, 그리고 우리 미국 품에 안 끼고 싶어
라고 시그널을 보내도 미국이 이걸 받아주지 못할 거라고요. 오히려 더 흉악한 자들이 중간에 껴있다면 그 시그널을 중국에 넘겨줘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손을 보게 할 거라고요. 지금 북한의 문제가 그겁니다. 중국에 가서 넓적 엎드려서 중국의 완벽한 속국 식민지가 되겠다고 해도 중국이 그걸 패를 못 받고요. 또 거꾸로 미국 바이든 진영에 가서 넓적 엎드려서 우리가 저기 자유조선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해도 바이든 진영이 그 패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쩌면 2025년 특히 2024년까지 저 상태로 그냥 가야 되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중간선거 결과 보고 나서야 사단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그 보면은 뭐 노동당 규약에 김일성 이름이 빠졌다는 소문도 돌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제가 뭐 정책을 잘못했습니다. 부족한 소치입니다. 뭐 이런 그 사과문적 성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죠. 이게 이제 탈김 현상이거든요. 이 조짐이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니라 거의 저는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야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뭘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드린 퍼펙트 스톰이죠. 미국이 막 정치가 180도 바뀌고요. 미중 전쟁의 수위가 확 올라가고요. 중국의 내부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동요하고요. 북한은 패를 중국에 팔지도 못하고 미국에 팔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물쭈물하는 이런 아주 다이내믹하면서도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대통령 임기가 진행됩니다. 퍼펙트 스톰 속에서 이 야권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편으로는 여소야대 586 세력을 공략해야 되고요. 거기가 지금 여소야대죠. 다른 한편으로는 조중동 국민의힘과 어깨 싸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오는 침투 영향에 대해서 맞서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엄청 버거운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를 한번 보죠. 박근혜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 1천만 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DJ를 능가하는 지지층 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자마자 조중동과 새누리가 흔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장관 하나 제대로 임명 못했고 총리도 줄줄이 인준 거부했고, 결국 마지막에 질질 끌다가 조중동 새누리 민주당에 결합해서 인격살해해갖고 제거해버렸잖아요. 대통령 하나 찜쪄먹는 거 일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치 그렇게 비열하고 야비합니다. 이렇게 비열하고 야비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퍼펙트 스톰 속에서 자기의 콘크리트 지지층표, 박 대통령이나 만약에 김대중이나 김영삼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콘크리트 지지층표가 몇 표나 나오냐. 저는 몇십만 표 안 난다고 봐요. 최재형 몇 표나 나오냐. 몇십만 표 안 난다고 봐요. 콘크리트 지지층표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어떤 이 분위기나 여건상 굉장히 그 상품 가치가 높은, 인기도가 높은 강력한 유력한 후보가 돼가는 과정이죠. 그러나 콘크리트 지지층표는 없다고요. 그러면은 정당의 조중동이 자기 편이냐? 아니죠. 여기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냥한 거 보세요. 국민의힘이 자기 편이냐? 아니에요. 혹시 탐탐 찜쪄 먹으려고 덤벼들 거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식의 권력 게임을 펼쳐가야 되냐. 이런 아주 버거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갈래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는 첫째 뭐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지금부터 슬로건으로 내걸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어야 됩니다. 야권 분열하면 저쪽에 다시 권력 내주는, 다시 저쪽 권력이 유지됩니다. 586 권력이. 야권이 단일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끝냅니다. 일단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 윤석열이나 최재형 이 두 분에 대해서, 두 분이라 그럴게요. 제가 저는 윤빠도 아니고 최빠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빠를 할 자격이나 있겠어요? 성격이 별종맞은데. 저는 사실은 고백하면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상품성이 있냐, 당선될 수 있냐. 두 번째는 조중동 국민의힘과 일정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냐. 586관 당연히 대립각 세워야 되고, 즉 대한민국 정치 발전,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냐. 본인이 뭐 정당 정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대통령은 그거 못하죠. 그러나 그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가지 않으면서 일정한 각을 세워주면 거기서 그 틈바구니 사이로 이 자유민주 시민이 성숙해서 올라오는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어야 되고 자유시민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권 후보 당선에 기여하고 단일화된 야권 후보 당선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 기반이 만들어지겠죠. 전국에 걸쳐서 뭐 30만 40만 연락망이 짜야겠죠. 이 조직 기반으로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대승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한 번 더 조직 기반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이다. 그러면 한 국회의원 선거구에 특정 지역 빼고 200개 잡고 50만이다 그러면 한 국회의원 선거구에 2,500명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권 후보가 됐던 그게 586 민주당이 됐던 국민의힘이 됐던 또 다른 당이 됐던 간에 우리가 국회를 압박할 수 있어요. 지역 기반 운동을 펼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를 압박해 주면 당선된 대통령이 자기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나와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 가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면서 시민은 시민대로 계속 성숙해 가면서 정당 정치의 혁신과 탈바꿈을 촉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뭐 상당히 그러니까 비관하진 않아요. 비관하지 않고요.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정치판에 오시기를 저는 오히려 바랍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아주 그냥 대박 흥행판을 만들어서 누가 되든 상관없다 이거.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조중동 국민의힘의 포로가 되든지 조중동 국민의힘과 각을 세우면서 우리 자유시민 쪽의 그 분위기를 깊게 의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최재형이 돼도 그렇고 윤석열이 돼도 그렇고 전 그렇다고 봐요. 둘 다 그렇다고 봐요. 또 둘 다 약점도 있을 거고 저도 여러 가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완벽한 미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면. 둘 다 약점도 있을 거고 또 둘 다 강점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누구 바에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걸고서 밀고 나가야 돼요. 저희가. 언제까지? 야권 후보가 단일화될 때까지 대선 바로 전날까지라도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